지역에서 산발적인 연쇄 감염과 해외 유입의 영향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다시 5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부터 코로나19 환자의 퇴원과 격리 해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확진자 증상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를 덜고 또 치료가 꼭 필요한 사람을 우선 입원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네, 관련 내용들 이형민 세브란스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금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숫자가 좀 증가 추세에 있는 것과 또 발을 맞춰서 좀 이게 지역이 확산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제 어저께 발생 현황은 아직은 나오진 않았고, 어저께 브리핑했던 6월 23일 발생 현황을 잠깐 보시면은 네. 일단은 확진자 51명 중에서 지역 발생이 31명, 해외 유입이 20명이었습니다. 예. 네, 그 31명의 지역 발생 중에서 수도권이 19명, 그다음에 대전이 2명. 있어서 이제 이 수도권과 대전에서의 집단 발생이 전체 환자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했고요. 근데 이 두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의 지역사회 발생은 울산, 강원, 충남 이 세 군데에 지금 한정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 생기는 지역사회 감염은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많이 확산된 걸로 보이지는 않는데 문제는 해외 유입 감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유입 감염 같은 경우에 이제 6월 23일 날 20명이 있었는데 검역 단계에서 12명이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역 단계에서 놓치고 지역 사회에서 확인이 된 게 8명인데 저희가 검역 단계에서 모든 해외 유입 코로나19 감염자를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게 이제 잠복기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일부 있고 네. 무증상일 수도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네. 무증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19 선별에 사용되어지는 그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에 민감도에 또 문제가 일부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 유럽 쪽의 논문에서는 대략 한 60% 정도는 잡아낼 수 있지만 40% 정도는 검역에서 놓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면 딱 12명 검역에서 확인이 되고 8명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지역사회에서 확인되는 해외 유입 감염자들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좀 그러니까 분산되어 있는 게 좀 예. 문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조금 늦게 진단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은 그 지역사회 내에서 하나의 이제 확산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가격리나 이런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네. 역시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관리를 해야 되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발생 현황이 워낙 지금 크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월도미터 자료 보시면은 이제 950만 명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감염이 됐고 하루에 거의 최대 20만 명 정도가 지금 신환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 네. 예. 이런 해외 유입의 어떤 압력은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그러면은 지역 사회 안에서도 일부 이제 지역에 약간의 전파가 일어나고 있으면서 해외 유입의 압력은 점점 더 높아질 거라 이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대책과 보완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세계보건기구도 다음 주쯤이면 전 세계적으로 확진 환자가 1,000만 명을 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해외 유입 사례도 우려되지만 지역 내에서 또 발생하는 그 사례들도 어떻게 잘 잡아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역 사회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더더군다나라기보다 지역사회 감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좀 잡기 어려운 이유가 네. 그동안 알려져 있는 코로나19의 특성들 때문이거든요. 네. 일단 무증상 감염도 굉장히 흔하고 증상 발현전 감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사회 안에서 본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걸 모르고 생활을 하다가 감염되는 경우들이 지금 꽤 있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집단 감염의 한 형태들도 보시면은 밀접한 사람들이 어떤 사적인 접촉에서 감염되는 경우들도 의외로 꽤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역사회 안에서의 감염에 대한 전파들도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하고 앞으로 개선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네. 또 지금 이제 물류센터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왔어요. 지금 고위험 시설로 지정된 이후에 지금 첫 번째로 이제 확진 사례가 나온 건데 많이 조심을 했을 텐데도 이제 확진 사례가 나와서 좀 걱정입니다. 예, 그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지난번 쿠팡 물류센터에서 이제 대규모 감염을 겪으면서 네. 네. 그 안에서의 많은 위험 요인들을 확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일부 됐을 걸로 생각은 되는데 워낙 지금 기간이 짧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보완이 됐는지에 대한 어떤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들 쿠팡 물류센터에서의 그 위험 요인으로 지적이 됐던 게 일단 워낙 작업 환경 자체가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네. 점도 분명히 네. 있고 그 다음에 이 물류센터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의류나 장구들에 대한 공유 여부들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나온 논문에 보면은
저희가 이 코로나19가 표면에 떨어졌을 때 코로나19의 생존 기간에 대해서는 여러 논문이 나왔었는데 논문마다 조금 달랐거든요. 달랐는데 통상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거는 금속 표면에 떨어지면 비교적 빨리 좀 코로나19가 감염력을 잃습니다. 대표적인 게 구리 표면 같은 건데 그런 경우에는 거의 코로나19의 반감기가 한 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며칠 정도, 그러니까 몇 시간 정도만 지나도 많이 감소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나온 논문에서 플라스틱이나 또는 이런 의류 같은 표면에 떨어지는 것들은 거의 3일 정도 지나도 감소하지 않는다라는 보고들이 지금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말씀드렸던 의류라던가 이런 것들을 감염자가 공유를 해서 비감염자가 거기에 노출됐을 때 이러한 것들의 공유에 의한 감염 여부도 분명히 있거든요. 감염 네. 위험성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들이 좀 어느 정도 됐는지도 저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물류센터의 그런 특성들을 고려했을 때 분명히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할 수 네. 있습니다. 그 덕평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듣기로는 그 부천에서 발생한 그 사례 때문에 마스크 쓰기도 철저히 뭐 지켜졌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말이죠. 어쨌든 어떤 경로로 해서 감염되는지 이건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건 역학조사가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결과가 나와 봐야 이제 어떤 루트,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염되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이게 지금 국내에서 지역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면 이제 집단 감염으로 발생하는 것들이 좀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앞서서도 이제 뭐 물류센터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탁구장이라든지 방문 판매 업체에서도 집단 감염이 일어났었고요. 근데 지금 어제 또 전해진 바로는 자동차 동호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집단 감염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야외에서 모였는데 감염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코로나19의 감염에 이제 세 가지라고 해서 산미를 얘기하지 예.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그 좁은 공간 안에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제일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고 하지만 네. 우리가 야외라고 해서 감염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야외라고 하더라도 계속 가까이 모여서 대화를 하게 되면 네. 비말이 자연환경에서 전파될 수 있는 거리가 2m입니다. 2m라는 건 두 사람이 서로 팔을 뻗었을 때 닿는 거리 정도가 되거든요. 이 정도로 떨어져서 대화를 하지 않으면은 만약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분명히 비말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야외라도요. 예, 아무리 야외라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동호회가 비록 야외이기 때문에 이제 공기도 잘 통하고 하니까 네. 안심을 하고 모임을 가졌겠지만 이런 부분이 얼마나 지켜졌는지가 일단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한 가지 조금 그 주의를 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흡연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흡연의 연관성, 흡연의 위험성 은 여태까지 이 코로나19의 질병의 심각성하고만 계속 연관을 지어왔거든요. 네. 그런데 흡연을 하는 패턴을 보시면 흡연은 마스크를 쓰고 절대 할 수 없는 구조이고 그렇죠. 예.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흡연을 하면서 서로 모여서 대화를 하면서 흡연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코로나19가 가깝게 전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좀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그 호흡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가래나 이런 것들을 객담 같은 것들을 배출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타액이나 이런 것들을 뱉는 예, 경우도 예, 예. 많고 그런데 저희가 알다시피 코로나19가 감염 초기에 타액 안에 굉장히 고농도로 있는 거는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럼 그런 상황에서 객담을 뱉는다거나 아니면 침을 뱉는다거나 하는 행위는 고농도의 바이러스를 뿌리는 행위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사스가 이제 홍콩에서 2003년도에 굉장히 유행을 하고 나서 홍콩의 그 모든 공공장소에 있는 쓰레기통에는 가래침을 뱉지 않도록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위험성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흡연이라고 부르는 행위가 이제 개인의 기호 행위라 거기에서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 이러한 흡연이 코로나19의 질병의 심각성에도 영향을 주지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흡연에 관련된 습관이라던가 패턴 양상들을 보았을 때 코로나19의 전파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자동차 동호회 같은 경우에 보면 야외에서 모였을 네네. 거고 하니까 확인은 되지는 않았지만 예. 이런 부분들 저희가 조금 눈여겨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흡연을 하면은 그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중증으로 빨리 확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심각성은 그동안에 알려졌었는데 담배를 피는 그런 환경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담배를 피우는 환경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 담배를 피우는 게 야외에서 피우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기존에 흡연장에서 흡연실에서 이렇게 보면은 예. 확진자들이 접촉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흡연실은 대부분 또 보면 어떻게 보면 산밀에 해당돼 물론 이제 한쪽에 이제 배기덕트가 있어 네네. 빠져나가는 예, 경우는 예. 많지만 그 안에서 가깝게 대부분의 흡연실이 좁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를 벗고 서로 밀접해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면서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경우는 분명히 코로나19가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집단 감염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면은 부산의 감천항에 정박해 있는 러시아 선박으로부터 해서 지금 선원들이 집단 감염 상황이 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같이 일했었던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 진단 검사를 실시했는데 아직까지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160명 넘게 지금 이제 조사를 했는데 150여 명 가량이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래도 전파력이 좀 강하지 않았었던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혹시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몇 가지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노출되고 나서 검사를 하는 데까지의 시기가 좀 짧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잠복기가 14일로 알려져 있고 전체 환자의 절반 정도가 4일에서 5일 이내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보통 최소의 잠복기가 여태까지 알려진 거는 하루 정도, 1일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노출되고 나서 검사에 걸린 시간까지의 그 기간이 지금 짧기 때문에 네. 일단은 잠복기에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4일의 잠복기가 완전히 지나기 전에는 저희가 조금 안심할 수 없다라는 건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되어지는 면은 이 코로나19가 그 선박 안에서 전파가 된 시점이 이제 언제냐가 중요한데 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격리 해제 기준을 변경을 했는데 그 해제 기준을 변경한 가장 큰 근거가 코로나19는 감염 초기의 전파력이 높지만 증상을 보여주고 나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그러니까 문헌에 따라 조금 기간은 다릅니다만 최장 한 10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감염력이 현저히 낮아지더라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사람 환자에 따라서는 굉장히 장기간 동안 한 달 이상도 바이러스를 상기도를 통해서 배출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 이제 대부분의 환자들은 한 10일 정도 지나면 감염력이 현저히 낮아지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러시아 상선 같은 경우에 그 안에서의 감염이 굉장히 초반에 이루어졌다면 집단 감염의 전파가 네. 그러면은 지금쯤은 좀 감염력이 낮은 상태에서 코로나19가 확진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렇다면은 조금 환자 발생은 저희 생각보다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잠복기 초기이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이르고 말씀드린 예. 것처럼 잠복기 14일의 잠복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저희가 조금 환자들에 대한 관리, 노출자들에 대한 관리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모두 163명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150여 명, 그러니까 11명이 아직 그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음성으로 나왔거든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네, 맞습니다. 추가로 더 조사를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잠복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을 듣는 도중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집계됐습니다. 모두 28명이 늘었습니다. 네. 자, 28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옴으로써 국내 누적 확진자는 12,56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지역 발생이 23명인데요. 수도권과 대전에서 산발적으로 저희가 앞서 짚어본 것처럼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역 발생이 23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국내 입국자는 이제 검역 단계에서 4명 포함해서 해외 유입이 5명으로 나타나는데요. 코로나19 관련한 사망자는 어제 하루 1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로써 국내 사망자는 모두 282명이 됐습니다. 네, 격리 해제는 44명이 돼서 총 1,974명이 격리 해제됐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은 앞서 지역 발생이 23명이라고 전해드렸는데 서울과 경기가 각각 9명, 대전이 4명, 인천, 충남에서 각각 1명씩 추가됐습니다. 네. 어제 하루 확진자 증가 수가 28명. 그 전날에 비해서 많이 그래도 줄어든 상황인데요. 지역의 감염자가 23명으로 지금 여전히 집단 감염 상황은 산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금 감염 상황 좀 전국적으로 지역이 확대되는 게 좀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래도 이 상황을 보면은 글쎄 어느 정도 좀 통제 가능한 수준 아닌가 이렇게 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그 지역세 감염은 23일에 31명에서 24일에 이제 23명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명히 환자의 감소는 저희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예. 봐야 되는 네. 그런 신호가 맞는데요. 문제는 이 코로나19의 감염이
이렇게 쭉 올라가거나 쭉 감소하는 게 아니라 이 잠복기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겹치다 보니까 3일에서 일주일의 주기를 갖는 파도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면서 큰 패턴을 보여주거든요. 예, 그래서 예. 최근에 의료기관에서의 코로나19 감염자의 숫자나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은 맞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금 31명이 23명으로 감소한 거에 대한 임상적 의의라든가 역학적 의미, 그다음에 전반적인 환자 발생에 대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하루하루의 숫자가 아니라 뭐 일주일, 2주 뭐 이 정도의 간격을 두고 환자 추이를 좀 봐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제 뭐 러시아 그 선박 얘기를 하다가 지금 속보가 들어서 전해드렸는데 그 러시아 선박에서 이제 그 감염자가 확진이 판정이 된 이후에 정부에서 이제 뒤늦게 그 러시아 선박도 직접 배에 올라가서 검역을 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제서야 이 조치를 하느냐, 뒤늦은 감이 있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금 뒤늦은 조치인 거는 저도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은 현재 코로나19의 감염자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어떤 승선 검역을 했었던 5개 국가에 지금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네. 전 세계적인 문제거든요. 예. 지금 이 승선 검역을 하는 국가로 지정돼 있던 그런 국가 5개 국가는 굉장히 초기에 코로나19가 만연했던 국가들입니다. 예를 들면 뭐 중국이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인데, 이탈리아도요. 이탈리아나 네. 이런 네. 국가들인데 문제는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대량 발생이 있는 국가는 이미 이 5개 국가가 아니라 미국, 러시아, 브라질 이런 국가들로 완전히 바뀌었고 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나오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분명히 이러한 검역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더 주의를 하고 강화할 필요는 있었는데 이게 이제 되지 않은 이유가 현재 우리나라의 그 검역에 관련된 검역소가 13군데가 있습니다. 13군데가 있는데 네. 2020년 1월 초에 코로나19가 처음 국내 유입됐을 때만 해도 전국의 검역소에 근무하는 검역관의 숫자가 45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국내 입국자 숫자가 4,900만 명 정도 됐는데요. 네. 거의 1인당 10만 명 이상을 매년 검역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검역관의 숫자가 적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검역법에 대해서도 그동안 좀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해서 네. 이런 검역법의 개정이나 시대에 발맞춘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이 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검역법 같은 경우에도 금년 2월 26일 날 거의 70년 만에 주요 개정이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동안은 이런 검역법이나 검역에 대한 것들이 이러한 국가 감염병 관리에서 갖고 조금 시야에서 벗어난 측면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정부에서도 알고 있어서 2017년부터 검역 인력을 계속 확충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이러한 검역 인력도 결국은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러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회의 어떤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난 3년간 55명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도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검역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되는 인원이 대략 한 700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거의 지금 한 250명 정도, 280명 정도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검역 인력이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음. 이게 이제 더더군다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서 승선 검역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 대상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인력의 부족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초에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정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검역 인력을 계속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너무 급작스럽게 확산되고 있으니까 네네. 이런 인력의 문제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런 검역소들 중에서 진단 검사가 가능한 검역소들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의심되는 인원이 들어왔을 때 검역소에서 즉각적으로 검사를 시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은 곳들도 꽤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검역을 하기 좀 어려운 측면들도 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생각보다 검역 인력이 상당히 적고요. 또 검역을 해야 되는 대상도 1인당 10만 명이라는 건 참 글쎄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그 검역 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서 우려가 크다라고도 전해드렸는데 방역 당국 역시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대유행 선언을 유지하는 한 전 세계를 검역 관리 지역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의 얘기 들어보시죠.
6월 5일 날 검역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이 검역관리 지역을 지정을 했고 코로나19에 대해서는 국가를 특정화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WHO가 위기 선언을 철회할 때까지는 전 세계 국가를 다 검역관리 지역으로 지정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험 지역으로는 보고 있고 하지만 코로나19의 유행 상황이 계속 변동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최대한 검역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세계 국가를 검역관리 지역으로 지정해서 검역을 최대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앞서 교수님께서 이게 현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럼 이 인력으로 지금 뭐 공항 또 이런 선박들 다 막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승선 검역이나 이런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발표할 수도 있었지만 위험도에 따라서 적용을 하겠다라는 네. 그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승선 검역의 문제는 아마 그렇게 당분간은 인력이 확충될 때까지는 그렇게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런 것들 외에도 저희가 이제 검역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사실 이런 그 전 세계적인 감염 질환이 발생을 했을 때는 이런 감염 질환의 발생 여부와 발생자에 대한 정보를 각 국가 간에 서로 고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이제 고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러한 전염병이 있을 때 국가 간의 어떤 연결이나 또는 물류의 이동, 그 다음에 인구의 이동 등에 제한을 두지 않기 위해서 정보의 교류를 활성화하도록 그 WHO에서 제정한 인터내셔널 헬스 레귤레이션이라는 국제 그러니까 규약이 있거든요. 네. 이제 2005년도에 제정된 규약인데 그 규약에 따르면은 이러한 감염 질환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고지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 러시아 선박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쪽에서 분명히 그런 이 러시아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전에 들렸던 항구에서 확진자가 확인이 됐던 선박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한국 측에 공유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안 지금 했죠, 네, 그러니까. 누락돼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러시아 측의 어떤 실수가 맞고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더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각각의 선박에 대해서도 분명히 정부에서 정부 대 정부로 이런 정보를 공유하지 않더라도 각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사실을 알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승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선한 선원에 대해서 검역 당국에 이제 신고할 의무를 부과를 하고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 제한이라든가 또는 과태료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이런 어떤 법령을 이용을 한 어떤 신고의 강화 또 분명히 어떤 인원의 확대 없이도 당분간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또는 항만에서의 관리들 이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된 게 그 입항한 선박이라 하더라도 입항한 선박에서 선원들이 상륙하기 위해서는 상륙 허가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상륙 허가서를 받지 않고 상륙을 하거나 또는 그 방문한 국가, 입항한 국가의 그 내국인들을 접촉하는 건 사실은 금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번에 그 하역을 하는 과정 중에 지금 노출된 부분들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된 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업무 프로세스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일단은 법적인 제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먼저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선박들에 대한 승선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확충을 그 사이에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인력의 확충도 뭐 당연히 따라야 되겠지만은 현재 그러니까 지금 부산항에 들어와 있던 지금 이 러시아 선박 같은 경우에도 이게 선원들이 하선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서류 검사만 진행했는데 우리 그 하역 노동자들하고 접촉하면서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행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허점들이 많이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금 더 직접 나가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네. 이런 업무 프로세스에서의 어떤 그 선원 하선 여부에 대한 것과 네. 그다음에 선원 교대에 대한 부분들, 하역 과정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역시 그동안 저희가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감염이 있을 때마다 위험 뉴스들을 각 직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런
그 선박 입항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분석을 앞으로 진행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또 병상 관리입니다. 지역 발생뿐만 아니라 해외 유입 확진자도 계속해서 늘면서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방역 당국이 이번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강립 차관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감염력은 없으나 그 PCR 검사에서는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입원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입원을 계속함으로써 병상을 차지하고 실제 환자들에게 병상이 배정되지 못하는 이러한 또 불합리한 비효율적인 이런 병상의 활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임상 증상이 호전돼서 바이러스 전파력이 거의 없는 환자가 병상을 차지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격리 해제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이로써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줄이고 병상과 인력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기간 입원을 좀 줄이겠다라는 건데요. 그 입퇴원 절차가 어떻게 간소화되는 건가요? 예, 입퇴원 절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그 개정 전에는 무증상자나 유증상자의 경우에 있어서 임상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그 PCR을 통한 그 바이러스의 배출이 음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네. 그런 경우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해야지만 퇴원을 하거나 격리 해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증상도 없어져야 되고 PCR도 음성으로 나와야 되고 그 PCR 음성이 24시간 간격으로 두 번 연속 음성이 나와야지만 퇴원할 수 있는 조건들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 하면은 PCR 검사가 굉장히 이렇게 길게 양성으로 나오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의 어떤 전파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몇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통상적인 어떤 감염 초기 환자에 비해서는 분명히 전파력이 낮은 건 확실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환자들의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그 대량 환자가 발생을 해서 입원 병실이 부족한 경우는 그러면은 감염 전파력이 높은 초기 환자를 입원시킬 것이냐 아니면 감염 전파력이 낮은 그러한 감염 후반의 환자를 계속 병실을 유지하게끔 할 것이냐라는 네.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저희가 맞춰봤을 때 만약에 병상이 모자라는 그런 대규모 환자 발생 사태가 이루어졌을 때는 당연히 감염력이 높은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감염 초기 환자를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동안 운영했었던 그러한 그 격리 해제 기준을 기존에는 증상과 PCR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지만 격리 해제를 할 수 있었는데 네. 개정 후에는 증상 또는 PCR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해도 네. 우리가 이런 격리를 해제할 수 있는 네. 그러한 근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 후에는 무증상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임상 경과를 기준으로 해서 확진 후 10일이 경과하고 이 기간 동안 임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또는 검사 기준으로 확진 후 7일 경과하고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번 음성인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즉 검사를 하지 않아도 네. 확진받고 10일 지나서 임상 증상 없으면 바로 해제가 가능하게끔 바뀐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유증상자의 경우도 이전과는 다르게 임상 경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발병 후 10일 경과하고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도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이면 그러면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예. PCR이 양성으로 나오더라도.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바뀐 점들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호전되는 추세면은 감염력이 없는 겁니까? 지금까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 나온 코로나19 환자들 중에 지금 한 달 이상 바이러스를 계속 상기를 통해서 배출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 PCR을 통해서는 확인이 되지만 양성인 게 네. 우리가 감염력을 볼 수 있는 방법인 그 세포병을 통해서는 이제 세포병에서는 음성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감염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예. 거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세포배양에 사용하는 세포가 인체의 감염력을 100% 대변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바이러스가 세포에 감염되기 위해서는 ACE2라는 리셉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TMP-RSS라는 보조 리셉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ACE2라는 리셉터의 발현량이 인체의 세포마다 다 다릅니다. 가장 많이 발현되는 곳이 코 점막 안에 있는 세포들이거든요. 예. 네. 그리고 호흡기 쪽의 세포들은
이런 코 안의 점막에 있는 세포들에 비해서 ACE2 리셉터의 발현량 자체가 절반이야.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 배양 때 어떤 세포를 썼느냐에 따라서 인체에서의 감염력을 대별할 수도 있지만 예. 그렇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아마도 감염력이 낮다는 데는 다들 동의를 하는데 감염력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한다면 분명히 감염 초기의 환자와 감염 후기의 환자를 저울질했을 때 감염 초기의 환자가 입원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이러한 퇴원 기준을 완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환자들 같은 경우는 PCR 검사, 그러니까 유전자 증폭 검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통과가 되든가 아니면은 증상 호전으로 병원에서 의료진의 판단으로 퇴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형민 세브란스 진단 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